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구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경기도를 탈환해 오겠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오늘 이렇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네요. 잠시 후에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불러야 되겠네요. 이재명 예비후보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외신에 보도된 우리 문제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준비해뒀고요. 영화 재심으로 알려져 있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오늘 18년 만에 진범이 잡혀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재심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박준영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요 며칠 사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골칫거리인 미세먼지 문제. 이 빅데이터 상에도 미세먼지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요. 미세먼지 시대의 흥미로운 우리 풍경이 빅데이터를 통해 드러난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의 분석 함께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겸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성남시장 이 직함을 떼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새로운 경기도, 경기도가 자랑스러운 그런 경기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의 변방 말고요. 네.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자랑스러운. 네. 네. 성남시장 직함 떼신 건 지난 15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공식 행선지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으셨죠? 네. 거길 첫 행선지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오래전부터 이제 경남 김해에 강연 일정도 있었고, 또 가는 길에 뵙기도 하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하고는 개인적 인연들은 없는데요. 예.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이 계기를 제공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이제 그분이 노동법 밖에 강연을 오셔서 하신 말씀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도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고요. 예. 제가 또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절대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었는데 예. 이제 정당 개혁, 그다음에 선거 개혁, 선거 공영제 이런 걸로 돈 안 들고 도둑놈이 되지 않고도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정치인으로 방향선을 냈는데 예. 이번에 또 경기도지사 선거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하게 되니까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또 받고 갑니다. 이렇게 또 매년 제가 또 권영숙 여사님 제가 인사드리고 예. 매년 찾아뵙는데 예. 또 겸사겸사 갔습니다. 예.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쭉 설명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인생 행로 변화 고비고비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군요. 네, 저는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반칙과 편법 없는 특권 없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제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세상하고 너무 일치했고, 예. 또 그분께서도 특별히 가진 기득권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정치 역정을 또 개척해 나가신 분이신데 예. 정말로 배울 게 많은 분이셨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분은 아니겠지만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 일성으로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그냥 서울 변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랬죠. 하다못해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 아닙니까? 경기 순환도로가 아니고. 아, 그러네요. 외곽 순환도로군요. 예. 네, 그리고 모든 돈, 정보, 사람, 이게 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방사 형태여서 경기도의 정체성이 없죠. 네. 나는 서울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경기도 사는 분들은 경기도민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발전 잠재력이 큰데 왜 서울의 변방 외곽이어야 되느냐. 이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갖고 경기도가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자. 예. 성남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전 국민이 성남으로도 이사 가자고 하는 분이 많은 것처럼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보죠. 예.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도는 뭐랄까요? 그 북쪽과 남쪽 이렇게 좀 그 격차도 워낙 크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예. 성장 잠재력도 국가나 또는 서울 중심 정책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불균형 그 성장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많이 고통받죠. 북부 동부 지역이. 예.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 성장과 발전의 그 과실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네. 저는 이제 공정한 세상, 이건 사실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 간에도 남녀 간에도 부자와 빈자 간에도 강자와 약자 간에도 공정해야 되지만 예. 지역 간에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예. 누군가가 희생당하면 안 됩니다. 접경 지역에서 그 고통을 북부 주민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경기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죠. 예. 네. 이런 데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때는 워낙 이게 지역 간의 차이가 커서 경기 네. 북도, 경기 남도를 나누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정치권에서 그 얘기들이 많고, 일부,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어차피 변방이니까 아예 서울로 합치자. 예. 이런 말씀 하시죠. 예. 광역 서울도 얘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북도를 신설하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도민들의 삶이라는 입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이익 또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북부가 재정 자립이 안 돼요. 네네. 예를 들면 거기 산업 기반도 약하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 분할을 해놓으면 가난한 동네를 떼내는 꼴이 됩니다.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일단 필요하고 예. 또 북부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또 북부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 분할을 해도 분할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단계에서 준비 없이 남북도를 나누게 되면 네. 남도 쪽에 해당될 주민들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부자 동네가 가난한 동네를 떼내자. 우리가 부자 동네가 독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경기 남북도 분도 얘기는 주로 북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정치권에서 예. 시작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북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북도 주민들의 삶을 진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돼야 되고 북도 주민들 포함한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남경필 지사가 언급한 아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서 광역 서울로 만들자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하. 이게 이 경계를 허물어서 다 합치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예. 대한민국으로 다 하나로 수납하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서울, 경기, 인천, 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그야말로 차지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 실제로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너무 비대하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또 너무 모든 게 집중되어 갈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균형 발전을 깨트리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또 집중을 강화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수도권이 지금은 그래도 경기, 인천, 서울로 나눠져서 약간의 독자적인 발전을 해나가지만 예. 그 경기를 허물어버리면 정말로 서울로 집중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마 선언에 구택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경기도를 탈환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경기도가 워낙 보수성이 강하고 지금까지 4선의 도지사들이 전부 저희 보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16년 동안에 경기도가 과연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가 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죠. 예, 예. 그래서 단 한 번 우리 민주진영에서 경기도 도정을 맡은 일이 있는데 16년 만에 네. 다시 도정을 우리가 좀 탈환해서 예. 또 새로운 모범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걸 이재명이 한번 해보겠다. 예. 도와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성남시도 물론 큽니다만 그래도 또 네. 성남시는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극히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분의 1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새로운 그 몇몇 가지 무상복지 정책으로 네. 좀 국가적인 논란도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네.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제1 공약은 뭡니까? 경기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정체성을 만들고 경기도민들이 난 경기도민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삶의 조건이 좋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일자리나 경제도 좀 뛰어나야 될 테고 모든 것들이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예산도 잘 써야 하고 주어진 권한도 잘 행사해야 하고 도민들이 도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예. 또 각 시군들이 조화롭게 서로 특색 있게 발전하되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네. 또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예. 거기에 정말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공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네요.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하나가 슬로건이 잘 안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정말로 1,300만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예. 어떻게 한두 개의 공약으로 경기도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핵심은 경기도가 어딘가의 변방, 어딘가의 부수적 존재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는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 이렇게 세 분이죠. 네. 혹시 더 늘어날 게 있나요? 늘어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럼 세 분으로. 네, 네. 다른 최대가 4명이죠. 다른 두 분에 비해서 내가 더 적임자다라는 장점이 뭡니까? 양기대 시장님도 훌륭하게 시정을 잘 하셨고요. 전해철 의원님도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기둥 역할을 해오신 좋은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굳이 제가 특별히 낫다고 할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이런 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야당의 발목 잡기에 그냥 수그려서 타협하고 끝낸 게 아니고 또는 정부의 탄압이나 방해에 그냥 고개 숙인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싸워가면서도 관철해내는 것들이 조금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일부에서는 저를 너무 갈등을 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민주주의란 좀 시끄러우고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기를 뿌리치고 뭔가 시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전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점들은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누가 친문이냐 이런 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들리고 이재명 예비 후보가 국민 일반 인지도나 이런 데서 인기가 높지만 아마 당원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 섞인 전망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고 우리는 다 문재인 정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게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안에서 편을 가르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중에 7, 80%가 저를 지지합니다. 예, 예. 또 예를 들면, 여론조사 선관위에 등록된 것들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7, 80%가 저를 지지하거든요. 예, 예. 도대체 그럼 당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테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일 텐데, 알겠어요. 대체로 비슷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저도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건 사실은 신문이냐 아니냐 이거는 프레임이고요. 예, 예. 일부러 좀 갈라치기에 좀 일부러 대립을 만들어내는 단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대 예비 후보가 지금 뭐 한참 미투 운동도 일고 있고 하니까 미투 운동 네네. 등 이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네. 했고 전해철 예비 후보도 흔쾌히 동의한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두고 이제 일부 언론들은 이 두 후보가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서 도덕성 검증을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 자신이 제가 음주운전 한번 한 게 뭐 잘못한 게 분명하고요. 뭐 잘못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드립니다만은 그걸 저를 겨냥을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예. 특히 미투 얘기는 그야말로 남녀 간의 힘의 그 차이, 예. 이걸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 예. 그건 성폭력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그거를 좀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개인들, 피해자들이 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그야말로 어쩌면 신선한 운동인데. 그렇죠. 그거를 정략적으로 좀 단어로 이용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미투 피해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예. 누구라도 그거는 예. 뭐 만나서 하든 안 만나고 하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나서 검증을 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지? 예. 피해자한테 뭐 없는 피해자 만드나? 뭐 이런 예. 생각도 했는데요. 그 검증,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언론과 국민들과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새 후보 호프 미팅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던데 그건 응하실 거죠? 자꾸 이것저것 하자고 하시는 게 좀 많아요. 뭐, 권역별 토론회도 하자, 예. 뭘 하자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각자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서, 또, 경쟁하고 하면 되는 건데, 네. 뭐, 필요하면 또 만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필요하면 또 만나고, 알겠습니다. 당이 정해주는 절차를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예비 후보가 박원순 현 시장한테 대선 불출마 선언할 걸 요구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 그 예비 후보 다른 두 분이 이재명 그 예비 후보한테 지난번 대선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다음 대선을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옳지 않고 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도 일이든 서울시 일이든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논제가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알겠습니다. 시기상조에다가 옳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 오늘 좀 냉정하게 짚어볼까요? 근데 이게 지지율만 보면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 10% 중후반대. 계속 약간 올랐다가 약간 내려갔다가 뭐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압도하고 있죠. 민주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은. 예. 그런데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1야당 자리값이죠. 이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 대통령 지지율 60%대 후반, 민주당이 뭐 한 50% 정도인데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마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그나마 자유한국당 이럴걸요. 그렇죠. 그런 게 모인 게 이제 한 10% 후반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20%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고착화돼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은 선거 때는 의외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른바 민주당 반대표가 한국당으로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지부진한데 네. 어쨌든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제일 문제는 홍준표 대표 리더십이죠. 그렇죠. 일단 구인난, 서울시장 카드 번번이 좌초되고 다른 지역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현역 지역은 이제 거의 전략공천 해놓고 TK 지역이야 경선으로 가겠지만은 경남지사 후보 뭐 홍준표 재신입니다 이랬는데 후보 아직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충남지사 이인재 전 의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어가지고 한국당 입장에서 해볼만한데 여기도 이인재 한 사람한테만 매달리고 있고 본인은 아직 말이 없고요.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좀 해줬으면 싶은 사람은 다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고. 예. 그런 가운데 또 구설, 설화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이른바 미친 개 논평. 네.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장 대변인에 대해 가지고 당내 우려가 나오니까 홍 대표가 버럭 역정을 내면서 감싸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여러 번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신중한 언행. 둘째, 인재 영입 전력 투구. 셋째,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 넷째, 최고위원 보임 및 민주적 당 운영. 지금 이 한국당이 최고위원들이 이리저리 빠진 자리를 안 채우고 있어요. 네. 최고위원 회의도 안 돌아가고 있고. 예. 중진들이 이러니까 홍 대표가 이랬습니다. 이 편한 자리에서 선수만 쌓은 사람들 아니냐. 다음에는 강북 험지에 공천해버리겠다. 맞아요. 근데 다음 공천을 왜 홍 대표가 하느냐. 당신 무슨 생각이냐. 네. 이런 식으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계속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요즘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 바빠요. 사실은 김 원내대표도 터프할이라면은 이제 뭐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홍 대표 말 주워 담고 중진들 다독거리고 뭐 또 경찰들한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이고 예. 참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원래 투사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뒤에서 뭔가 뭐 이렇게 온화한 이제 뭐 어머니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어떨까요? 앞으로 좀 답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당내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던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겁니다. 선대위 체제로 조기 전환. 예.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홍 대표가 뭐 빠질 수 없겠지만은 뭐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왜 그때 보면은 그 김영철 방한할 때 잠깐 얼굴 내비쳤다가 또 이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의원의 경우. 예. 선대위원장 여러 명이 전면에 서면은 마이크가 분산되잖아요. 지금은 홍준표 대표 한 사람한테 그럼요. 마이크가. 예. 지금 홍 대표 거기다가 뭐 장제원 대변인 두 사람이 거의 이제 자유한국당의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역풍만 불고 안 좋은 기사만 자꾸 나오고 예. 그리고 인재영이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가 픽업했다 이런 것보다는 자유한국당 뭐 보수 진영 전체가 구원투수로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홍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시간은 예. 하루하루 갑니다. 자유한국당 현재의 가장 큰 적은 홍준표 대표군요. 뭐 제 적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문제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해보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최소 150만 명 표는 날아갔네. 오늘 퇴직 경찰관들이 자유한국당의 미친 개 발언에 집단 항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당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첫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퇴직 경찰관들이 모인 그 모임이 경우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퇴직 경찰관 150만 명이 가입한 법정 단체입니다. 150만 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예. 네, 오늘 대한민국 제한경우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면서 앞으로 한국당을 공식 항의 방문하고 한국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16년 경호회가 신고한 집회 482건 가운데 450건이 반국가 종북 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네, 이 종북척결이라는 단어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마저 지금 한국당에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 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뭐 퇴직 경찰관들이 그렇고 현직 경찰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면서요? 네, 현직 경찰관의 온라인 모임인 폴 네티앙이 장 대변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개가 아니다. 이런 인증사진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흥분하는 건 이해하지만 냉정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중을 당부하긴 했는데 여전히 경찰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을 시도했는데요. 장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이었다라고 수습을 시도하긴 했는데 뭐 그닥 수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습을 하면서도 또 충견 이런 표현을 또 썼네요. 참. 다음 소식은요. 네, 소 한 마리가 도축장에서 죽음을 직감한 듯 사람들을 들이받으면서 최후의 반항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5시쯤 충남 서산의 한 도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육업자 77살 조모 씨가 생후 5년 2개월 된 암컷 한우 한 마리를 구입한 뒤에 도축장으로 끌고 왔는데요. 대기실로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소가 흥분해서 뿔로 조 씨의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허허. 그리고 옆에 있던 도축장 관계자 67살 한모 씨의 가슴을 또다시 들이받았는데 조 씨는 얼굴이 함몰돼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한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소는 곧바로 울타리가 없는 공간을 통해 도축장을 탈출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신고로 도주 6시간 만에 2km쯤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마취총 2발을 쏴서 소를 포획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현재 경찰이 도축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영상을 봤는데요. 한 노인이 소를 몰려고 고삐를 잡아당겼다가 힘에 붙였는지 외려 소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한 노인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동물, 또 동물의 죽음을 소비하는 인간이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네티즌들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뭐 청와대 청원 20만 건 넘어서 며칠 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인터뷰를 할 때 검찰이 아마 답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거죠? 아직은 재수사의 가능성이 열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전조사 대상? 네,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사위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을 사전 조사하라라고 권고를 내리면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2009년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가 폭행 및 협박 혐의 그리고 매니저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인사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장 씨가 사망하면서 폭로한 문건을 보면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장자연 씨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들도 포함됐다면서요? 네, 용산 참사 사건 그리고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도 포함됐는데요. 예. 일단 용산 참사 사건은 철거민 5명이 당시 구속 기소됐지만 시위를 강제 진압했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또 정 전 사장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이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법인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KBS에 손실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 타고 중국 갔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네. 외신 보도들도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탑승객이 누구냐? 계속해서 이제 외신들도 엇갈린 보도가 나오는데 네.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을 방문한 고위층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26일자 보도에서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긴박한 외교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다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했고 예. 그 만약에 이번에 방문한 인사가 김정은이라면은 그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중국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 북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양국 간의 외교 관계의 중요한 발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죠. 일본 언론들도 나왔습니다. 반응들 내어놨는데 아사히 신문이 27일자 보도에서 김정은이거나 그의 동생 김여정 당 1부부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일본의 지지통신입니다. 미국의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의 그 회견 사실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보도가 반드시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언론도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뭐 이러다가 뭐 조금 전 한두 시간 전부터는 김정은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네. 조금 있다가 이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외신은 주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방 방문과 관련한 현지 보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트남 언론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을 내놨는데 인민일보, 베트남 인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첫날 22일이죠. 1면과 4면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한 이래 계속 발전되어 왔다면서 2017년 양국 간의 매출액이 615억 달러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ODA, 그러니까는 공적 개발 원조 수요국이다. 네. 그러면서 특히 행정, 교육, 수자원 관리, 인프라 등의 영역에 한국의 원조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그 과거 두 나라 간의 아픈 역사, 베트남 네. 전쟁 참전했던 네.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과거부터 보면은 그 베트남 전쟁 당시 악연에 대해서 베트남은 정작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뜻이 뭐 별로 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예. 이번에도 그래서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의 협력 방안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그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보도가 많이 눈에 띄는데 예. 오히려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의 뜻 발언을 일본 언론들이 오히려 많이 전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25일자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의 뜻 발언에 대해서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은 한국 정부의 성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또 역시 그 유감의 뜻이 진상조사라든가 배상으로 연결되는 공식 사죄는 아니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다고 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은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전 다이광 국가주석이 한 응답 여기에 대해서는 베트남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 신문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시 유감을 표명했을 때 한국의 보수층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베트남은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크게 문제제기 안 한다. 이거 네. 참 재미있는 지점이군요. 그다음 베트남 이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얼마 전에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나라라서 그렇죠. 그 나라 현지 보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점을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해프닝이었을까요? 그 원전 건설 문제였다, 아니다, 군사 동맹 관련 문제다, 뭐 이런 의혹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련해서 이 현지 언론이 전혀 보도가 안 나옵니다. 전혀 보도가 없어요? 네. 그 관련해서는 뭐 전혀 나오질 않고 이번에도 혹시 나올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과 관련해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이라든가 뭐 특별 동반자 관계 이런 표현들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잠재적 전망에 대해서 내용들이 줄을 이뤘는데 아무래도 이 나라 언론은 좀 통제가 되고 있을 테니까. 네. 네. 그 점이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네. UAE 두바이 TV 등 그 TV 방송들도 관련 소식들을 뉴스로 계속 전했고 UAE 알 이티하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전면 분석 기사를 통해서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래의 협력 사업 확대 방안, 동반 성장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그 UAE 알 이티하드 신문, 이 신문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각 에미리트의 특성을 포용하면서 통합을 이룬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 나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그 통합 정신을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 언론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언론이요? 네. 어떤 언론입니까? 이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이게 시사 월간지인데요. 원래는 주간지였다가 격월간으로 가다 다시 지금은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 주로 요즘 많이 부르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중재자. 그 별명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타임지에서는 네고시에이터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역시 중재자 아니겠습니까? 뭐 니고시에이터는 협상가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미디에이터는 또 정확하게 중재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국제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재자 역할이자 외교 강국으로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순방 이 두 나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은 미국의 영내 입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영내의 그 동맹국들 사이에 한국이 해결사로서 영어로 딜 메이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표현이 아주 커졌네요. 국제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재자. 외교 강국으로서 한국의 영향력. 디플로매틱 포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외교는 좀 수동적 외교라고 그동안 평가받아 왔는데 이제는 국제 외교 무대에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 코너에서도 가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외신 중에서 그 한국이 이제 경제 중견국에 걸맞는 외교 중견국으로서의 위상도 이제 필요할 때다. 예. 또 그런 역할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보도들 간혹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이 월간 시사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체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국의 영내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그 이해 관계가 일치한 국가들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특히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암스트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재자로서 그리고 외교 강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걸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그 분쟁이 생기지 않게 원하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포석이 이번 순방에도 있다. 이렇게 암스트롱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매체는 그러면서 특히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핵심 축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맥락에서 또 문 대통령이 한중일 3자 대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곳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다. 네. 기분 좋은 평가네요. 그렇죠. 네. 자, 또 어떤 외신을 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서 후임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탄핵까지 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그 되풀이되고 있는 부패 스캔들의 원인, 이것을 비평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현지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개헌안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그마이네 사이퉁지 같은 경우에 23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소 12개의 범법 행위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최근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 자금, 또 돈 세탁, 또 탈세 혐의로 구금돼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24일자 보도인데, 아시아의 사르코지라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인데 부패, 공금 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76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고 4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을 한국의 사르코지 이렇게 별명 붙인 거는 프랑스 언론이 아니라 미국 언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그렇게 했었죠. 예. 프랑스에서는 정작 그런 표현은 나오진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이제 뉴스위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대통령 사이 유사점이 있다고 이제 붙여준 별명인데 그때 그랬었죠. 친미 성향이라는 점, 그다음에 친기업 성향이라는 점, 그 실용주의라는 것 이런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붙여준 별명인데 예. 이번에 그 3월 24일자 르몽드 신문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이 그 사르코지 별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델이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음 날 자신도 구속됐다. 하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사점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르몽드는 이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다스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 700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에 외교관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가 하면은 네. 그 대가로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다시 삼성 총수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면해줬죠. 원포인트 사면. 네. 뭐 이런 거는 우리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비교적 외신 중에서는 르몽드 신문이 자세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 비리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는 외신들과 함께 또 한국의 현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언론 그 보도들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권이라면 일본 언론, 중국 언론 그렇죠. 그쪽? 네. 특별히 아시아권이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이유가 꼭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 오히려 다른 사안에서는 유럽 언론들이 심층적인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우연히 주변국들이 좀 관련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 개인의 뭐 문제 못지않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게 문제다. 이런 방향으로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도쿄신문인데요. 예. 26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권한은 물론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이 저류에 있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행동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권력 집중의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인 말로를 맞아서 한국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그 당시 정책까지 부정되는 일이 많아서 관련국들도 혼란에 빠진 일이 많다. 이런 지적을 내는 겁니다. 딱 요 대목을 지적한 거는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부정되는 네. 그걸 지금 불만스러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의 언론들이 이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꼭 뭐 특정 이익관계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유효하다는 건 아니고 네. 앞서서 이제 뉴욕타임스 경우처럼 많은 외신들이 또 지적을 하는 그런 패단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상관신문이라는 언론에서도 그 한 학자의 분석을 인용을 한 게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청와대의 저주 이렇게 청와대의 저주 예. 이렇게 부르면서 한국이 30년이라는 민주화 역사를 가졌음에도 아직 정치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대통령 구속 사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당 구조,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제약은 적은 것,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인 인정 중심의 관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정치적인 제약으로 꼽았습니다. 예. 기타 뭐 다른 일본 언론들도 역시 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그 마인츠 신문이 26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뿜어내는 상승 기류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서 이제 비리를 낳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 하나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지적하는 외신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죠. 네, 부끄럽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인재 영입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성민 전 의원이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어보시죠. 장성민 의원께서는 벌써 20년 전인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낸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위기입니다. 정치 위기인 것은 야당 정치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고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 운영을 완전히 일방 독주식으로 지금 독선독단에 의존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갖고 온 헌법에서의 자유 탈취만큼은 목숨을 내걸고 막아야 되겠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라고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네, 20년 전 수평적 정권 교체 주역 그건 맞는 얘기인데 또 그 얘기는 또 너무 오래전 분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국제 대북 문제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들으신 대로 장성민 전 의원은 김대중 정권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전문성을 좀 평가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거 TV조선 등의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했던 발언들 이것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관련 발언이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를 진행하면서 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국민의당의 입당이 불어된 사실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입당이 불어됐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허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평화당이 이걸 다시 언급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영입을 취소하고 5.18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장성민 전 의원 영입이 어떤 탈호남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종인, 손학규, 뭐 정의화 뭐 이런 분들 영입설도 계속 흘러나오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나름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한 인재라기보다는 뭐 정치 원로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입이 현실화되더라도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일반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일단 이분들의 영입으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광역단체장급 역임 인사들 공개가 더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긴 하는 모양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문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계속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대표 사이에 뭐 기싸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안철수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유승민 대표도 출마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유승민 대표는 거듭 불출마 입장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이런 출마 선언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라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안철수 전 대표님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예.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불만 이걸 다시 제기한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은 다 잠룡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중국 방문 뭐 김정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어제 북한에서 이른바 1호 열차라고 부르는 이제 특별 열차가 중국 베이징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알려진 건데 이거 이제 이른바 백두열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김여정 방중설이 먼저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이 중국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는 김정은이다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하고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들이 회담 그리고 만찬을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실이면 2012년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외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예. 장성택 숙청과 김정남 암살 등으로 북중 관계는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전격적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청와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중 관계 개선은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만약 됐다면 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뭘 노린 걸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에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라든지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 등이 어떤 강경파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 소원했던 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일종의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예고하면서 힘겨루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국의 제재 완화를 직접 요청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예. 셋째는 북미 대화라는 게 결국 이제 중국의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앞두고 좀 관계 복원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결론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방중했다. 이런 이제 진단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남북미 3자 간 회담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그림보다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성사됐을 거다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이렇게 빈번하게 서로 만나고 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오늘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피해자 모 씨는 그동안 사건 당일에 성추행이 벌어진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SNS 기록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당일 이제 오후 5시 37분 이후라는 것인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운영자인 민국파라는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을 당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 증언은 이제 성립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의 그 시간 확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포스퀘어라는 이 위치 기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이거 덕분인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용자가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점수 등의 보상으로 어떤 이어지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 모 씨의 포스퀘어 기록을 보면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인 뉴욕에
5시 5분과 5시 37분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 또 모 씨는 이때 정봉주 전 의원을 기다리면서 찍은 셀카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 셀카 사진에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도 확실히 나옵니까? 이제 앞서 피해자 모 씨는 사건 장소에 창문이 없고 하얀 테이블과 옷걸이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카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모습들이 이제 찍혀 있다는 것이죠. 아하. 다만 이런 기록의 존재가 정봉주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도 좀 진실 게임 양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들을 의식했는지 피해자 모 씨는 자신을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해서라도 진실을 가리든지 뭐 이런 선택을 정봉주 전 의원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뭐 대응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양상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금호 타이어 문제가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의 제안을 노조가 거부하고 이 금호 타이어 자율협약 시한 만료를 불과 3일 앞둔 그런 상태였는데 타이어 유통회사 국내 회사인 타이어뱅크가 금호 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오늘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금호 타이어가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이어뱅크는 전국적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호 타이어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 고용을 보장하면서 회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런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금호 타이어에 비해서 타이어뱅크가 훨씬 작은 회사라면서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기자들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타이어뱅크를 상장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해외 기업과 함께 공동 인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론이 됐는데 좀 구체적인 형태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 외에는 자격을 갖춘 인수자가 없다. 이런 입장들을 지금 재론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다른 인수 희망 국내 업체도 있다면서 2, 3일 내에 해당 기업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개 경쟁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타이어뱅크 말고 또 다른 기업도 있다. 노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드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재심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지난 2000년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검찰은 당시에 그 인근 다방 커피 배달원이었던 16살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하지만 10년 만기 출소 후에 재심을 해서 결국 무죄로 밝혀졌고요. 그 진범이 오늘 18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징역 15년형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자, 이 재심을 권유해서 결국 무죄 판정을 이끌어낸 분이 박준영 변호사죠.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범이 징역 15년 확정 소식 딱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이런 질문 오늘 많이 받았는데 좀 네. 다른 관점의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진범을 지목하면서 재심을 진행했던 사람이 저고 어찌 보면 오늘 진범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저다 보니까 예. 진범과의 어떤 이런 인연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이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진범을 약간 대변해보고자 합니다, 실은. 예. 무슨 얘기냐면 진범은 지금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라 2003년에 이미 제보에 의해서 잡혔고 그 당시에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자백을 다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사가 불구속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바람에 당시에 처벌받으려 했던 진범의 어떤 의사를 묵살한 게 그 당시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이익을 지금 또 이제 진범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실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이 나온 이유는 그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거, 그리고 당시 19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비난이 지금 진범에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검사의 잘못된 행태와 진범의 어떤 그 범행 경위도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2003년에 스스로 뉘우치고 죄를 받겠다고 했을 때 바로 잡혔어야 그나마 괜찮았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때 바로 잡혔으면 진범은 그때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미 출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억울한 옥살이 10년 했던 그 친구는 그때 풀려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 검찰이 경찰이 제 역할만 했더라면 아니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예. 사건 당시에 그 당시에 16살이던 최모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물론 의심을 할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근거는 없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자백을 강요하면서 때리고 또 가혹행위를 하고 잠을 안 재우고 예. 그때 그 15살, 만 15살의 어린 청소년한테 가했던 아주 잔인한 수사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3년 복역하고 있는 사이에 2003년에 이 진범이 이게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포착이 된 거예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 진범과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가 이 범행 사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사실을 들었던 주변 지인들이 이제 제보를 했었던 겁니다. 예. 그 제보를 듣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겁니까? 예, 제보를 듣고 당초 수사를 했던 곳은 익산경찰서였는데 제보를 받고 수사를 했던 곳은 군산경찰서였습니다. 예. 그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이라는 분이 그 제보에 기해서 진범과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고 자백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 자백까지 받은 것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서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구속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지휘가 내려오고 그래서 풀려나니까 진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거 부인하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신호를 받았겠죠, 그 당시에. 네. 그나저나 박준영 변호사는 이거는 진범이 또 있고 이건 재심하면 무죄가 나온다 이런 판단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갖게 시작했어요? 일단 이 사건 제가 수사 기록은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 처음 사건을 접할 때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에 대한 수사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언론의 어떤 공론화가 있는 사건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이 사건을 대할 때 뭔가 억울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 힘이었습니다, 실은.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까 확신이 가던가요? 당사자를 만나보고 또 이제 기록을 열람하러 가서 또 이제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검찰 또 이 최모 씨한테 유죄라고 판정한 판사 그런 분들 지금도 현직에 있나요? 대부분 이제 변호사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 퇴직한 사람 많은데요. 경찰은 1명 정도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지난해 재심 재판할 때, 2년 전에 재심 재판할 때는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재심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사검사는 지금 변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범을 풀어줄 때 관여했던 그 불구속 수사지휘하고 또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는 현직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판사는 대부분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가운데 누구 한 분이라도 이 억울한 옥살이 한 분한테 사과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한 명도? 예. 억울한 10년 옥살이는 그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은 받았죠? 예, 8억 원을 좀 넘는 돈을 받았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입산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그 3년 사건의 판사였고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한 박범계 의원이 꼭 거론되거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익산 사건이 아닌 3례 사건이었고 3례 사건에 또 주심도 아닌 재판장도 아닌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이제 무죄 판결 이후에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박준영 변호사 지난 2016년에 이렇게 재심 전문으로 억울한 사람들 일 도와주다 보니까 나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금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랑 방송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지셨어요?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강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생활 많이 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최근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그거 지금 예. 재심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재심 청구했고요. 올해 내로 재심 개시 결정되면 다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아, 재심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지금 모르는 단계입니까? 재심 개시 결정 무조건 나올 겁니다. 다만 예.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박준영 변호사처럼 의혈남아가 그냥 고군분투해서 이게 해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세상에는 제가 이걸 다 한 걸로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물론, 예. 그 이제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산경찰서 재수사 당시에 용기를 내서 재수사했던 황상만 반장의 예. 그 재수사 결심이 없었다면 이 예. 사건은 재심 무죄 뭐 이번에 유죄 판결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어떤 정의로운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 주변에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 가져주고 그래요. 또 용기 있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어차피 밝혀진다. 이런 뭐 네. 어떤 그 교훈을 얻게 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 두 단어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관심사의 변화가 고스란히 빅데이터 상에도 드러난답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세먼지 시대 우리 풍경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연결합니다.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빅데이터 상에 미세먼지란 단어가 뭐 엄청나게 등장합니까? 네, 뭐 어제 기준으로 정말 많은 그 미세먼지 언급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보통 하루에 치킨을 넘어서는 언급량은 없거든요. 치킨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데 예. 어제는 미세먼지도 치킨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2014년 37만 건, 2015년은 43만 건, 2016년은 97만 건, 2017년은 200만 건이 넘어섰는데요. 2018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해보다도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면서 한 부정 비율도 한 8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정 비율이라는 건 뭐죠?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이는 비율인데요. 예. 당연히 미세먼지를 좋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예. 강한 부정에 대한 느낌이 아주 80%면, 거의 다 높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연관돼서 감성 키워드라고 하는 걸 분석하셨던데, 감성 키워드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서 쓰는 감성 표현들, 뭐 일명 형용사라든지, 네. 표현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놓고 봤을 때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은 이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가 많아졌다라는 게 가장 특별한 키워드고요. 예. 그래서 올해 1위에 심각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이 작년에는 심각하다가 8위였거든요. 아하.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심하다, 뭐 최악, 나쁘다, 조심하다, 걱정, 뭐 참다가 2017년 이 감성 키워드였다면 예. 2018년은 심각하다, 심하다, 나쁘다, 최악. 일단은 뭐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없었던 키워드 중에는 이제 극혐이라는 키워드도 올라왔고요. 극혐. 네, 아주 싫다라는 표현이죠. 정말 싫다, 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싫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지친다, 뭐 이런 어떤 혐오감의 높은 표현들이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제가 마스크, 공기청정기가 하루 종일 상위권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뭐 상품은 뭐 1등이 마스크겠죠? 네, 뭐 제 주변에도 어제 당장 공기청정기 샀다는 분이 2분 계셨는데요. 네네.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사실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뭐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그런 이제 품목들이 올라오는데요. 예. 일단 뭐 이 나무에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나무. 집에 뭔가 좀 공기를 정화시키는 나무를 좀 들여놓고 싶어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먹는 걸로 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예. 과거에 이제 삼겹살이 뭔가 먼지를 씻겨 내려간다는 속설로 인지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뭐 삼겹살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떠오른 게 브로콜리나 미역, 또 미나리, 녹차, 또 마늘 이런 좀 품목들이 뭔가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삼겹살은 이제 그 관련 검색어에서는 뚝 떨어졌군요. 네, 이제 뭐 삼겹살이 또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미세먼지가 나오면 항상 이것 때문에 누가 걱정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누가 나왔습니까? 일단 뭐 2016년도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빠가 미세먼지 걱정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빠요? 네, 그리고 2위가 엄마, 3위가 여자친구, 뭐 4위가 아빠. 네. 뭐 아빠는 항상 이 순위 안에 잘 들지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5위가 아이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도는 이제 아이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가 2위로 올라왔는데 강아지가 2위예요? 네, 뭐 아빠, 오빠, 엄마, 여자친구보다도 지금 강아지가 2위로 올라왔거든요. 오호. 근데 저는 뭐 이 아빠, 오빠, 엄마 같은 인물이 강아지보다 못해서가 라기보다는 네네. 이 강아지가 또 걱정해야 될 대상이 됐구나. 그전에는 걱정하지 않은 대상이었는데 예. 뭐 워낙 반려견이 뭐 작년 올해까지 좀 많아지면서 강아지도 네.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 자제한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산책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군요. 네, 또 강아지에 또 털이 있잖아요. 예, 미세먼지가 이 털에 달라붙어서 아하. 온 가족에게 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예.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건 어떻든가요? 뭐 일단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이 정책들이 일단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부정 반응이 73%, 긍정이 27%인데요. 일단은 감성 키워드로는 효과 없다. 예. 그리고 뭐 불편하다. 예. 실효성 없다. 같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지금 갖는 것 같고요.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뭐 사실 이게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크다는 생각들을 또 많이 안 하세요.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서 될 일이냐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피해서 난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많죠. 네, 최근에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이민 얘기도 나오고요. 또 여건이 안 되면 이제 국내 청정 지역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피해 떠나고 싶다라는 언급 지역 1위는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네. 뭐 아무래도 뭐 서울하고 제일 멀고 또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해안에서도 머니까 중국에서부터 좀 머니까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부산 또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부산을 언급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위가 또 일본이 올라왔네요. 일본. 국내보다도 이제 일본이 2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3위가 제주, 그리고 4위가 울산, 그리고 이제 5위가 핀란드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위가 이제 미국으로 올라와서 일단 뭐 국내는 이제 부산과 제주, 울산이 일단 청정 지역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부가 좀 이제 신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효과 있는 그런 대책들을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